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의 남간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보건간호와 개요 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 지불 보상 제도에 대한 문제도 상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크게는 사후 결정 방식이냐 사전 결정 방식이냐로 나누는데, 사전 결정 방식은 말 그대로 의료를 받기 전에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사후 결정 방식은 의료를 받은 후에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행위별 수가제만 사후 결정 방식으로 나와요. 이름에서부터 행위별 수가, 그래서 어떤 행위마다 가격을 붙여 놓은 거죠. 그래서 그 행위에 플러스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의료비가. 그러면 제공된 의료 서비스마다 가격을 매긴다. 장점은 의사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거죠. 왜? 행위마다 계속 가격을 매길 수 있으니까 의사의 자율성이 보장되겠죠. 그리고 의사는 당연히 가격을 많이 받기 위해서 서비스를 잘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다 좋은 의료를 제공하고 보다 선진화된 새로운 의료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게 이 행위별 수가제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단점은 위에서 말씀드린 행위마다 돈을 주고 양질의 서비스를 주다 보니까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잉진료의 위험도 있다. 그래서 장단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시험에 종종 출제됐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이런 장단점도 잘 보이실 거예요. 사전 결정 방식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인두제와 포괄수가제예요. 포괄수가제는 뭐냐? 진료받은 종류와 양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7가지를 항목을 포괄수가제에 넣어놨어요. 백내장, 편도, 치질, 탈장, 충수돌기, 제왕절개, 자궁수술 같은 이런 7가지 항목을 포괄수가제로 묶어두었는데, 이 묶어두었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70만원이나 80만원으로 가격을 묶어 나왔어요. 더 많은 의료를 제공하더라도 가격은 70에서 80만원인 거예요. 변화되지 않아요. 사전에 이미 결정된 거죠. 그래서 사전 결정 방식이라고 하는 포괄수가제가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장점은 미리 가격을 정해놨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행정 절차가 간편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행위별 수가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제공해서 청구한 의료비를 어디다 제출해야 되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의료비 청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돈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보험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들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그냥 주겠어요? 아니죠. 심평원이란 곳이 있잖아요. 심사평가원. 여기에서 이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한 게 맞는지, 급여 청구는 적절했는지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만 의사에게 돈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생략이 됐을 거 아니에요. 포괄수가제는. 왜? 이미 정해진 금액만 환자들이 의사에게 제공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행정 절차가 간편하다는 게 큰 장점이고, 단점은 의사들이 정해진 금액 외에 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최소화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코드 조작도 여러분 시험에 좀 나왔던 적이 있는데, 코드 조작은 뭐냐 하면 여러분 병원에 가게 되면 여러분 질병마다 이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받게 되면, 위에 언급했던 수술을 받게 되면 저 코드를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코드 외에 추가적인 다른 코드를 넣는 거죠. 그러면 행위별 수가제처럼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액을 올릴 수 있잖아요. 이게 코드 조작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 조작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두제는 사람 인자에 머리두자예요. 그러니까 사람 머릿수에 금액을 정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등록된 환자 수, 실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보상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람 수대로 돈을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료에 계속성이 있겠죠. 여러분이 맡은 환자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료의 계속성이 증대된다는 거고, 이 의사들은 자기 환자들이 안 아프면 좋은 거잖아요.
일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예방에 중점을 두게 된다는 것도 또 큰 장점이에요. 단점은 여러분 지역에 의사들이 몇 명 있는 상황에 여러분이 그 의사들에게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권이 좀 제한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의사들이 일을 많이 하든 안 하든 사람 명수당 돈을 받기 때문에 서비스를 많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최소화. 그리고 후송이나 의뢰가 증가할 수 있다가 단점이고요. 봉급제, 급여를 받는 의사인 거죠. 서비스의 양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 보상이 되고, 총액 계약자 같은 경우에도 지불자와 진료자 측이 총액을 사전에 체결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 금액이 결정된다고 해서 사전 결정 방식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따로 시험에 나왔던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식중독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데요. 크게 식중독은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나눠요. 독소형은 외독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독소형이라고 나눈 거고, 감염형은 감염을 일으켜서 이 식중독을 일으킨다고 해서 감염형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감염형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살모넬라균과 장염 비브리오예요. 살모넬라균과 장염 비브리오는 굉장히 흡사해요. 6, 9월, 여기서는 여름철 비슷하죠. 이 따뜻할 때 자주 발생한다는 거고, 저온살균으로 3열, 여기도 저온살균으로 많은 균이 사멸함으로써 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증상도 비슷하죠. 복통, 설사, 복통, 구토, 설사 비슷해요. 차이는 여기는 고열이 있다, 여기는 발열 정도, 고열까지는 아니다. 어떤 책에는 고열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는 이 장염비브리오는 고열이 아니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모넬라는 고열, 장염비브리오는 고열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고, 이 두 가지에서는 원인이 좀 다른데, 살모넬라에서는 가공육이라든지 계란이 주요 원인이고요. 장염비브리오 같은 경우에는 생선이나 어패류 등을 먹고 그게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호염균이기 때문에 절인 식품에서도 이 균이 잘 살아남아요. 그래서 절인 식품 섭취도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담수, 민물로 세척하게 되면 예방 가능하다는 것도 살모넬라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염형이냐 독소형이냐를 구분할 때 이 캠필로박터도 감염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염형 정도다라고만 따로 알아두시면 되지, 굳이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여러분 시험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독소형에서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포도상구균과 보툴리니우스예요. 이 중에서도 감염형, 독소형 총 망라에서 이 포도상구균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포도상구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외우셔야 돼요. 포도상구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거고, 잠복기가 짧아서 먹자마자 1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병한다는 거고요. 독소는 장독소예요. 그리고 100도씨에서 30분 끓여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끓여서 섭취하더라도 장독소에 의해서 식중독 증상이 발병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당분이 함유된 식품에 침입해서 잘 번식한다고 하고, 장독소라고 아까 위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요걸 여러분 시험에 영어 표현으로 엔테로톡신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엔테로톡신, 장독소의 영어 표현이거든요.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 식중독은 기본적으로 복통설사를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뭐 따로 복통설사를 여기선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툴리니우스군은 중요 포인트가 혐기성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없는 밀폐된 통조림이나 소시지 등에서 잘 번식한다는 거고요. 신경독을 분비하기 때문에 신경계 급성 중독 증상을 보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비 증세로 사망률도 높다고 하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 식중독이에요. 보툴리니우스를 쉽게 외우시려면 여러분 뭘 외우시면 되냐면, 보톡스 아시죠? 보톡스? 보톡스가 여러분의 신경을 일정 부분 마비시켜서 여러분 그 근육 부위를 자극할 수 없으니까 근육이 얇아지면서 특히나 턱에 맞으면 예쁜 계란형이 나오잖아요. 그런 균이잖아요. 이 보톡스가 보툴리니우스에서 온 거예요.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보톡스, 신경,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보툴리니우스는 신경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독소형 균에 들어가는 또 다른 마지막 하나가 웰치균인데, 이것도 이름 정도만 독소형에 웰치균이 포함되는구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독과 관련된 식중독도 있는데 동물성, 식물성으로 크게 나누지만 여러분 시험에는 이 보고독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보고독은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해서 이 이름도 필수로 알아두시고 어디에 가장 많냐? 예, 내장에 가장 많다고 하고 보고의 알이라든지 생식기, 간, 피부, 장에 모두 존재해요. 잠복기는 30분에서 5시간 정도로 얘도 좀 짧죠. 얘도 역시 신경독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각마비, 호흡중추마비, 전신마비, 호흡중추마비로 아무래도 호흡이 안 되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높다고 하고요. 역시나 열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고 물에 잘 녹지 않는다고 합니다. 열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끓여 먹어도 독에 의해서 사망할 위험성이 높다는 거죠. 테트로도톡신을 제외한 조개, 바지락, 굴, 버섯, 감자, 맥각, 청매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시험에 연관지어서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 조개 하면 미틸로톡신, 바지락 하면 베네루핀, 버섯 하면 무스카린, 감자 하면 솔라닌, 맥각 중독하면 에르고톡신, 청매실 하면 아미그달린. 그래서 이렇게 꼭 짝을 지어서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솔라닌은 여러분이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그 외에 조개, 미틸로톡신, 바지락, 베네루핀, 버섯, 무스카린, 맥각, 에르고톡신, 그리고 청매실, 아미그달린 이렇게 좀 짝을 짓는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여러분 시험 나올 때 좀 수월하게 풀 수 있겠죠. 오늘의 마지막 공부할 부분인데 지방보건조직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지방보건조직 하면 여러분 보건소 이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이원화된 운영체 형태가 좀 혼돈을 준다는 게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공공보건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감독은 누가 하냐? 보건복지부가 하고요. 내무행정은 누가 위에서 지침을 내리느냐?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앙 조직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두 부서에서 이원화된 상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좀 혼돈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고요. 이 보건소는 그럼 어디다 설치하느냐? 시군구별로 한 개소 설치하고 보건지소는 면마다 한 개소 설치, 보건진료소는 오지 벽지에 설치한다. 이런 기준도 암기하셔야 돼요. 보건소는 그러면 어떤 곳이냐? 보건행정조직의 최일선 조직이다. 여러분이 최일선 조직이라고 하면 가장 말단인 보건진료소를 떠올리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두 최일선 조직으로 들어가요. 이 보건소의 설치 근거는 지역보건법이에요. 그럼 보건소의 업무는 일반 진료 업무에 예방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 의무 및 보건행정, 의료기관의 관리와 지도,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이렇게 많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 치무, 약무, 보건, 간호, 의료기술 등등등의 굉장히 많은 보건 업무를 담당하고요. 이 보건소의 인사권은 누가 가지느냐? 시군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시군구청장이 지휘 감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도 기억 좀 해두시고, 이 보건소장은 보통 의사가 돼야 되지만 의사가 보건소에 일할 가능성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이 보건소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건소장이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관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지도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은 시군구청장이 지휘 감독하고 보건소장은 산하에 있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까지 지도 감독하게 된다. 보건소의 세부 사업을 보면 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등등등의 세부적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요. 보건지소의 업무 또한 보건소와 크게 다르지 않고 보건지소장은 결국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여러분 시험에 거의 나올 일이 없어요.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조금 더 세세히 알아두실 필요는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구소련 알마아타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연도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마아타 선언 1978년 기억해 두시고, 이 알마아타 선언에서 1차 보건의료의 개념과 이 건강증진의 필요성을 재현했다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1980년에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돼요. 그 다음 해에 오벽지에 보건진료소가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건진료소의 법적 근거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에요. 요것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어요. 보건진료소에 일하는 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하고, 간호사나 조산사가 24주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이론, 임상, 현장 실습 등의 교육을 받아서 이 교육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고요. 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업무는 뭐냐? 오지나 벽지에 가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무도 의료행위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건의료소장이 간호사나 조산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가 가능한 거예요. 의료행위.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벽 오지에 의사가 없어. 이 보건의료소장인 간호사나 조산사밖에 없어. 이 사람이 의료행위를 안 하면 거기에 사람들은 의료 혜택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그래서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하고 기본적인 처치, 응급처치 필요에 따르면 이송도 하게 되고요. 정상분만의 개조, 그리고 예방접종이나 의약품 같은 것도 투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보건 예방활동,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하는 보건 예방활동도 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업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